38. 그들은 동굴 안에 모여 있었고 남자들은 마리아가 부채질을 하고 있는 화덕 앞에 서 있었다. 필라르는 벌써 주전자에 커피를 끓여놓았다. 그들은 로버트 조던을 깨운 뒤에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고 지금은 연기가 자욱한 동굴 안 의자에 걸터앉아 찢어진 조던의 배낭을 꿰매고 있었다. 단지 배낭 하나는 벌써 꿰맨 뒤였다. 화덕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스튜를 좀 들어. 배만 채웠다 한들 그게 뭐 소용이야? 상처를 입어도 고쳐줄 의사도 없잖아. 그녀가 페르난도에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아주머니. 꼭 똥깔보 말치 같잖아요. 아구스틴이 대답했다. 그는 끓긴 자국이 많은 총률에 삼각다리를 바싹 접어둔 자동 소총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있었다. 두 주머니는 수류탄이 가득 들어있고 한쪽 어깨에는 단장자루, 또 다른 쪽 어깨에는 탄환이 가득 든 탄띠를 차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면서 한쪽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는데 입으로 잔을 가져갈 때마다 담배 연기를 커피 위에 내뿜었다. 꼭 철물 행상 같군. 그렇게 짊어지고서는 100m도 못 걸을 걸. 필라르가 빈정거렸다. 천만의 말씀, 쭉 내리막이잖아요. 아구스틴이 대답했다. 초소까지 가려면 오르막도 있어. 내리막이 되기 전에 말이야. 페르난도가 말했다. 그럼 사냥처럼 기어 올라가지. 아구스틴이 말했다. 그런데 네 형은 어떻게 된 거야? 네 유명한 형은 도망쳐버렸나? 그가 알라디오에게 물었다. 알라디오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입 닥쳐. 그가 쏘아붙였다. 그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전투를 하기 전에는 언제나 신경질적이고 초조해졌다. 그는 벽에서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더니 테이블 다리에 기대어 열어놓은 생가죽 뚜껑 광주리에서 수류탄을 몇 개 꺼내 주머니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로버트 조던은 광주리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광주리에 손을 뻗어 수류탄 4개를 꺼냈다. 그중 3개는 톱니 모양의 묵직한 타원형의 밀서째 수류탄으로 손잡이의 용수철이 고리가 달린 안전핀에 의해 아래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건가? 그가 엘라디오에게 물었다. 그거 말이요? 공화국에서 온 거죠. 영감이 가져왔어요. 성능은 어때? 무게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죠. 하나하나 상당한 가치가 있어요. 엘라디오가 대답했다. 내가 가져온 거야. 한 상자에 60개가 들어있지. 33kg이 넘어. 잉글리스 양반 안셀모가 말했다. 사용해 본 적 있어요? 로버트 조던이 필라르에게 물었다. 글쎄, 사용해 본 적 있느냐고? 파블로가 바로 그것으로 오테로에서 초소를 날려버렸어. 필라르가 대답했다. 그녀가 파블로 이름을 꺼내자 아구스틴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로버트 조던은 화덕불빛으로 필라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볼 수 있었다. 그만해. 말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걸 가지고. 그녀가 아구스틴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언제나 잘 폭발했나요? 로버트 조던은 회색 칠이 된 수류탄을 손에 들고 엄지손톱으로 쐐기못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 시험해 보였다. 언제나 폭발했어요. 우리가 사용한 것 중에 불발탄은 한 개도 없었으니까요. 엘라디오가 대답했다. 얼마나 빨리 폭발했지? 힘껏 멀리 내던지면 바로 터졌죠. 금방 터졌어요. 곧바로. 이건 뭐지? 그는 철사고리에 테이프를 감은 수프 깡통처럼 생긴 수류탄을 들어 보였다. 그건 폐물이에요. 터지긴 하죠. 그래요. 하지만 번쩍 빛만 내뿜을 뿐 파편이 날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엘라디오가 대꾸했다. 하지만 언제나 터지기는 하나? 글쎄, 언제나라. 우리 무기건 그들 무기건 언제나 꼭 터진다고는 할 수 없지. 필라르가 말했다. 하지만 아까 어떤 것은 언제나 폭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물었잖아. 어느 수류탄이고 언제나 터지는 놈은 본 적이 없거든? 필라르가 대꾸했다. 모두 잘 터졌단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해요, 아주머니. 엘라디오가 말했다. 모두 터졌는데 네 놈이 어떻게 알지? 그걸 던진 건 파블로야. 네 놈은 오테로에서 한 놈도 못 죽였잖아. 필라르가 그에게 내뱉었다. 빌어먹을 깔보니네 자식. 아구스틴이 또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얘긴 이제 그만 집어치워. 필라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러고서 말을 이었다. 그것들은 어느 것이나 다 마찬가지야. 잉글리스 양반. 하지만 그 고람석처럼 주름 잡힌 것은 사용하기 훨씬 간단해. 그럼 한 세트에 하나씩 쓰는 게 좋겠군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하지만 톱니 모양을 한 것이 더 쉽고 정확하게 터질 것 같아. 폭탄을 던질 작정이요, 잉글리스 양반? 아구스틴이 물었다. 물론이죠.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그러나 이곳에 쭈그리고 앉아 수류탄을 고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불가능해. 나도 모르는 일에 어떻게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단 말인가.
눈이 그쳤을 때 엘소르도가 파멸했던 것처럼 적들이 엘소르도를 공격했을 때 우리도 파멸한 셈이지. 다만 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이야. 넌 이대로 계속해야 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야. 그 계획을 세웠고 이제 와서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아침이 되고 보니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어. 네가 지금 가진 것으로 초소 하나는 탈취할 수 있겠지. 하지만 두 곳은 불가능해. 말하자면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지.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 곧 새벽이 다가오는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야. 초소 두 곳을 다 탈취하려고 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파블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생각해보면 놈은 처음부터 도망칠 작정이었지만 엘스로도가 소탕당했을 때 우리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정 아래 작전을 세울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이상의 좋은 것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넌 이 사람들을 다 희생시키고도 다리를 폭파하지 못할 거야. 필라르를, 안셀모를, 아구스틴을, 프리미티보를, 몹시 신경질적인 엘라디오를, 쓸모없는 집시를, 나이든 페르난도를 죽이고도 다리를 폭파하지 못할 거야. 기적이라도 일어나 골츠 장군이 안드레스의 보고서를 받아 보고 이 계획을 중지시킬 거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런 기적이 없다면 넌 이 사람들을 모조리 죽게 만들 거야. 마리아마저도 이 작전으로 그녀마저 죽이게 될 거야. 그녀를 이 위험에서 구출해낼 수 있을까? 죽일 놈의 파블로, 지옥이나 떨어져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안 돼. 이렇게 화를 내서는 안 돼. 화를 내는 건 겁을 집어먹는 것만큼이나 해롭거든. 하지만 넌 네 여자를 끼고 잠을 자는 대신 필라르와 밤새 산속을 돌아다니며 함께 일할 충분한 인원을 모아왔어야 해.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옳았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내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 돌아오지 못하고 다리를 폭발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래, 그거야. 그래서 사람을 모으러 나가지 않았던 거야.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도 없었잖아. 한 사람이라도 인원이 줄어들 위험을 무릅쓸 수 없었기 때문이지. 지금 있는 병력을 유지하면서 그들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했어. 하지만 네 계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 정말이지 썩은 냄새가 나. 밤에 세운 계획인데 벌써 아침이잖아. 밤에 세운 계획은 아침이면 쓸모없게 마련이거든. 밤에 생각한 계획은 아침이 되면 쓸모없어져. 그러니 이제 너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지. 만약 존 모스비가 이런 불행한 일을 맡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분명 잘 해냈을 거야. 이보다 훨씬 곤란한 일도 말이지.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해도 기습이라는 요소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걸. 그걸 잊지 마. 네가 끝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도. 하지만 넌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이 일을 기억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 하지만 이제까지 일들이 모두 어떻게 되어 왔는지 생각해 보란 말이다.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고 그렇게 되면 눈덩이가 젖은 눈 위로 굴러가듯 재앙도 점점 커지게 마련이거든. 그가 쭈그리고 앉아있던 테이블 옆에서 눈을 들어 마리아를 보자. 그녀는 그에게 생걸 웃어보였다. 그는 겉으로만 빙그레 웃어 보이고는 수류탄을 4개 더 골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뇌관의 나사만 풀어떼면 이 수류탄은 사용할 수 있겠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폭발한 파핀이 제대로 작동할 것 같기도 해. 화약이 폭발하는 동시에 일어날 테니 폭약을 흩어지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군.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그래. 확실히 그럴 거야. 좀 더 자신을 가져봐 하고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어제 밤만 해도 너와 네 할아버지는 꽤 용감했고 아버지는 급쟁이였다고 생각했잖아. 자,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가져 보여라. 그는 마리아에게 다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여전히 광대뼈와 입 언저리를 팽팽히 편 것이었을 뿐 피부보다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아니었다. 저 아가씨는 너를 훌륭한 사나이라고 생각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난 너를 썩어 빠진 사나이라고 보지만 그 글로리아나 그 밖에 네가 했던 모든 어리석은 수작들도 그래. 넌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않았던가? 그런 건 이제 모조리 지옥에 날려버려. 느긋하게 생각해 하고 그는 자신을 타일렀다. 화내지 마. 그것도 일종의 도피에 지나지 않거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야. 넌 이제 못이라도 물어뜯듯 악물고 늘어져야 해. 잃어버릴 것 같다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어. 자기 몸을 물고 늘어지는 등뼈 부스러진 뱀 같은 흉내는 아예 집어치워. 네 등뼈는 멀쩡해. 이 비겁한 놈아. 부상을 입기 전에는 우는 소리를 내지마. 전투가 시작될 때까지는 화를 내지마. 전투 중에도 그까짓 일을 할 여유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전투 중에는 그런 짓을 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야. 필라르가 배낭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이젠 든든하게 됐어. 저 수류탄은 꽤 쓸만한 것들이야. 잉글레스 양반 믿어도 좋아.
그녀가 말했다. 기분이 어때요, 아주머니?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고개를 흔들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얼마만한 깊이의 미소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겉보기에도 아주 깊은 미소였다. 좋아, 절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으면서 말했다. 이제 정말 시작될 모양인데 당신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나? 인원이 부족해요.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재빨리 대답했다. 내 생각도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 그녀가 맞장구쳤다. 그러더니 여전히 그에게만 몸을 돌린 채 말했다. 마리아는 혼자서도 말들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난 거기 있을 필요가 없지. 말다리를 독념해 두자고. 기병들이 쓰던 말이었으니까 총소리를 들어도 놀라지 않을 거야. 내가 아래 초소에 가서 파블로가 맡은 일을 할게.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늘어난 셈이잖아. 좋아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다. 괜찮아, 잉글레스 양반. 걱정할 거 없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파블로가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놈들은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라는 걸 잘 기억해. 알겠습니다.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 잉글레스 양반. 빌라르가 걸걸한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손끝 얘기 말인데 손금이 어떻다는 거요? 그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화내지 말고. 도련님. 손금에 대해서 말이지. 그건 내가 일부러 잘난 차리고 꾸며낸 엉터리 집시 장난이었어.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 그 얘기는 그만둬요. 그가 쌀쌀맞게 말했다. 아니야. 그건 내가 꾸며낸 터무니없는 장난이었어. 전투하는 날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거든. 그녀가 거칠지만 애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않아요.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지금 걱정하고 있어. 잉글레스 양반. 무척 걱정하고 있다고. 무리도 아니지. 하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잉글레스 양반. 우리가 태어난 건 오로지 이 일 때문이야. 나한테 정치위원은 필요 없어요. 로버트 조던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그를 쳐다보며 까칠한 입술과 커다란 입으로 진실이 담긴 미소를 살짝 지었다.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래. 잉글레스 양반. 지금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당신이건 하나님이건. 그가 말했다. 그렇겠지. 잘 알고 있어. 그저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니 지레 걱정하지 마. 우리 모두 잘 해낼 거야. 그녀가 쉰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물론 잘 해낼 테죠. 로버트 조던은 이렇게 말하고 살갗을 살짝 움직여 건성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물론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죠.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그런지 언제 떠나나? 빌라르가 물었다. 로버트 조던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언제라도 좋아요. 그가 대답했다. 그는 배낭 하나를 안셀모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어떠세요, 영감님? 그가 물었다. 노인은 로버트 조던이 보여준 견본대로 쐐기를 깎아 높이 쌓아놓고 이제 그 마지막 한 개를 다듬는 중이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한 여분의 쐐기였다. 좋아,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 노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뒤 한 손을 내밀었다. 이걸 봐. 그가 말하며 싱긋 웃었다. 그의 두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좋아요. 그게 왜요? 저도 손은 언제나 떨리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를 펴보세요.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말했다. 안셀모가 손가락 하나를 폈다.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로버트 조던을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제 손가락도 떨려요. 언제나 이래요. 이게 정상이죠.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손가락을 내보였다. 내 건 떨리지 않지. 페르난도가 말했다. 그는 오른쪽 집게 손가락을 내보였다. 그러더니 왼쪽 집게 손가락도 내보였다. 침을 뱉을 수 있나요? 아구스틴이 이렇게 묻고 로버트 조던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페르난도는 흙기침을 한 뒤 땅바닥에 가래침을 탁 뱉고 발로 문질러 버렸다. 더러운 노새 같은 녀석. 담력을 자랑하려거든 화덕 속에나 뱉을 것이지. 빌라르가 그에게 핀잔을 주었다. 빌라르 아주머니, 우리가 이 길 떠나지 않는다면야 바닥에 침을 뱉을 리 있나요? 페르난도가 새침하게 대꾸했다. 오늘은 침 뱉는 것도 조심해야 돼. 이제 떠날 곳도 없게 될지 누가 알겠어? 빌라르가 그에게 말했다. 검은 고양이 같은 말투군. 아구스틴이 말했다. 그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농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신경이었는데 그 말은 그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기분을 달리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 농담으로 그런 거야. 빌라르가 변명했다. 나도 그래요. 빌어먹을 개자식 같은 놈. 하지만 막상 일이 시작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구스틴이 내뱉었다. 집시 녀석은 어디 갔지? 로버트 조던이 엘라디오에게 물었다. 말들 있는 곳에 가 있어요. 동굴 입구에서 보일 거예요. 엘라디오가 대답했다. 지금 놈은 어때? 그러자 엘라디오가 희죽 웃었다.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을걸요.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의 공포심에 대해서 말하니 그는 안심이 되었다. 쉿, 잉글레스 양반. 필라르가 말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조던이 바라보니 그녀는 입을 해벌리고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었으므로 그는 얼른 근총에 손을 갖다 대면서 동굴 입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한 손으로 담요자락을 젖힌 땅달막하고 어깨가 넓은 텁수뿌리 파블로가 우두커니 서서 충혈된 조그마한 눈으로 특별히 누구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 있었다. 가늠쇠가 달린 짤막한 자동소총 총구 앞 이죽이 어깨 위에 솟아 있었다. 아니 당신? 빌라르가 믿기지 않은 듯 그에게 말했다. 나야. 그가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어이 잉글레스 양반, 엘리아스와 알레한드로의 부대에서 5사람하고 말을 데려왔어. 그가 말했다. 폭파장치와 내관은요? 그리고 다른 물건들은?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골짜기에서 강물에 내던져 버렸어. 빌라르가 여전히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하지만 수류탄을 써서 폭파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냈지. 그건 나도 생각해냈어요.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뭐 마실 것 좀 없나? 파블로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로버트 조던이 납작한 술병을 건네주자 그는 꿀꺽꿀꺽 마시고 나서 손등으로 입을 닦았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빌라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돌아왔잖아. 파블로가 다시 한번 입을 닦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무것도 아니래도 잠시 마음이 약해졌을 뿐이야. 달아났지만 다시 돌아왔잖아. 그는 로버트 조던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난 마음속에서는 겁쟁이가 아니거든. 하지만 네 놈은 별업의 잡놈이지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 성을 갈겠어. 하지만 네 놈이 돌아와줘서 반갑구나 이 개자식아. 엘리아스와 알레한드로에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5이 고작이었어. 이곳을 나간 뒤 줄곧 말을 타고 돌아다녔지. 자네들 9은 죽었다 해도 그 일을 못해. 어젯밤 잉글레스 양반이 그 일을 설명했을 때 난 알아챘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말이야. 아래 저수에는 407의 하사가 한 놈이 있잖아. 그곳에 경보장치가 있거나 놈들이 대항하면 어떻게 할 거야? 파블로가 말했다. 그는 로버트 조던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내가 이곳을 떠나가면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네 물건을 내던져 버리고 난 뒤에 생각이 달라졌지. 어쨌든 돌아와서 고맙소.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러고는 파블로 쪽으로 다가갔다. 수류탄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잘 될 거요. 이젠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천만에 난 자네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자네는 불길한 친구니까. 이 모든 게 다 자네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엘스로드 영감일도 그렇고. 하지만 자네 물건을 버리고 난 뒤에 마음이 아주 쓸쓸해지고 말았어. 이미 빌라르가 말했다. 그래서 이 일을 성공하게 하려고 말을 타고 다른 사람들을 모으러 돌아다닌 거야. 나로선 힘 닿는 데까지 모아봤어. 자네한테 미리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꼭대기에 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해뒀어. 놈들은 내가 두목인 줄 알고 있거든. 당신이 두목이라고 해도 좋아. 그러고 싶으면. 빌라르가 말했다. 파블로는 그녀를 바라보았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차분한 목소리로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했다. 엘스로도 영감일이 있으니 여러모로 생각했지. 어차피 끝낼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잉글레스 양반, 자네가 정말 원망스러워. 이 일을 우리한테 갖고 왔으니. 이 봐요, 파블로. 페르난도가 주머니에 수류탄을 불룩하게 집어넣고 탄띠를 어깨에 걸친 채 여전히 빵조각으로 수투 냄비를 닦으면서 말을 꺼냈다. 일이 잘 되리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저께 밤엔 제 입으로 일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해놓고서는. 저 사람에게 스투를 좀 더 떠줘. 빌라르가 못마땅한 듯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그러고서 눈가에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파블로에게 말했다. 그래서 돌아왔다 이거지? 그렇고 말고 마누라. 파블로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환영하지. 당신이 겉보기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빌라르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 짓을 하고 나니 어찌나 쓸쓸한지 견딜 수가 없었어. 파블로가 조용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가 그의 흉내를 냈다. 15분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말이지. 놀리지만 마누라. 이렇게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반갑게 맞아주는 거 아니야. 처음에 내가 한 말 못 들었나? 커피나 마시고 어서 출발합시다. 온갖 연극이 벌어지는 통에 난 그만 지쳐버렸어. 저게 커피인가? 파블로가 물었다. 맞소. 페르난도가 대꾸했다. 커피 좀 줘 마리아. 파블로가 말했다. 그래 넌 어때? 그가 마리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좋아요. 마리아가 대답하고 그에게 커피를 가져다 줬다. 스튜도 드시겠어요? 파블로는 고개를 저었다. 난 혼자 되긴 싫었어. 파블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없기라도 한 듯 필라르에게 계속 설명했다. 알겠어?
어제는 하루 종일 혼자 모두를 위해 일했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았어. 그런데 어젯밤에는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 당신의 유명한 대선배인 저 가리오 사람 유다는 목을 맸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마누라. 아직 못 봤어? 이렇게 돌아왔잖아. 그러니 유단이 뭐냐 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돌아왔잖아. 당신이 데리고 왔다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작자들이지? 어딘가 쓸모 있는 것들인가? 필라르가 그에게 물었다. 착한 친구들이지. 그가 대답했다. 그는 기회를 잡은 듯 필라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착하고 우둔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놈들이야. 당신 비위에 잘 맞을 거야. 당신이 좋아할 친구들이거든. 파블로는 다시 필라르의 눈을 쳐다보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충혈된 조그맣고 돼지 같은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한번 사내였다면 영원히 사내라고 생각해. 싱긋한 그녀의 목소리는 또다시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들어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 각오가 단단히 돼 있어. 파블로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난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랬고 말고. 하지만 당신은 꽤 멀리까지 갔군. 당신 술병에서 한 모금 더 마십시다. 그리고 슬슬 출발하기로 하지. 파블로가 로버트 조던에게 말했다. 39. 그들은 어둠을 뚫고 솔밭을 빠져나와 꼭대기 오솔길을 향해 언덕을 올라갔다.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느린 걸음이었다. 말들도 안장 가득 짐을 싣고 있었다. 어쩔 수 없게 되면 말에 실은 짐을 버리면 돼. 하지만 버리지 않고도 견딜 수 있으면 다른 캠프를 만들 수도 있을 거야. 필라르가 말했다. 나머지 탄약은 어떡하죠? 로버트 조던이 짐을 꾸릴 때 물었다. 저 안장 주머니 속에 넣지. 로버트 조던은 묵직한 짐을 진 데다 수류탄을 주머니에 잔뜩 넣었기 때문에 윗도리가 쳐져 목덜미가 당기는 것을 느꼈다. 또 넙죽다리에 닿는 권총의 무게와 경기관총 탄창이 든 바지 주머니에 불룩한 것이 느껴졌다. 입안에 커피 맛이 남아있는 채로 오른손에는 경기관총을 들고 왼손으로는 배낭 멜빵이 어깨를 조리는 것을 늦추기 위해 윗도리 깃을 끌어올렸다. 잉글레스 양반, 파블로가 어둠 속에서 그에게 바싹 다가가며 물었다. 왜 그래요? 내가 데려온 녀석들 말이야. 그 녀석들은 내가 데려왔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녀석들을 실망시킬 말은 하지 마. 파블로가 말했다. 그러죠. 어쨌든 이 일을 성공시킵시다.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녀석들은 말을 5마리 갖고 있어. 알겠어? 파블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아요. 말은 모두 한 군데에 두도록 하죠.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게 좋겠군. 파블로는 이렇게 대꾸하고는 입을 꾹 다물었다. 이봐 파블로. 당신이 타르스스로 가는 길목에서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었다고는 믿지 않아.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그럴 수는 없을 테지. 하지만 이놈이 돌아오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이놈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는데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군. 이 5명을 데리고 엘스로드 영감 못지않게 아래초소를 해치우겠어. 약속대로 전화선을 끊은 뒤 다리로 태가가지. 파블로가 말했다. 그건 벌써 10분 전에 다 의논한 거잖아.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래도 서로 도망칠 수 있어. 사실 난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했거든. 파블로가 말했다. 니놈의 머릿속에 이 마지막 몇 분 동안 또 한 가지 번뜩 생각난 게 있었구나. 하고 로버트 조던은 혼자 말을 했다. 또 한 가지 계시를 받은 게로군. 하지만 내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안 돼. 파블로. 그렇게 많은 것을 믿으라고 하면 곤란하지. 파블로가 동굴로 들어와서 사나이 5을 데려왔다고 말했을 때부터 로버트 조던은 기분이 좋아졌다. 또다시 파블로를 보게 되자 눈이 내린 뒤부터 작전 전체가 파묻혀버린 것처럼 보이던 비극의 패턴이 깨졌기 때문이다. 파블로가 돌아오고 온 뒤로 그는 운명이란 것을 믿지 않으니까 운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사태가 모두 호전되어 이제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틀림없이 실패할 거라는 생각 대신에 천천히 펌프로 공기를 주입해 타이어가 부풀어 오르듯 이제는 점차 확신이 마음속에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분명히 시작은 되었는데도 처음에는 이렇다 할 차이가 없었다.
마치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타이어의 고무가 조금씩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나 할까? 그러나 밀물이 차오르듯 나무에 수액이 오르듯 끊임없이 확신이 솟아오르더니 마침내 불안감의 첫자락에 물러가면서 전투 전에 흔히 느끼는 진정한 행복감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지닌 최상의 자질이며 전투를 하기에 알맞은 재능이기도 했다. 제 아무리 나쁜 결과가 될지라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멸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 자질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이나 서투른 계획, 잘못된 계획을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필연성 때문에 엉망이 되었던 것이다. 좋지 못한 결과, 실패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한테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잘 알고 죽음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았다. 자신이 아는 다른 것들 못지않게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또 다른 인간과 한마음이 됨으로써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예외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예외를 우리가 누렸던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점에서 난 참으로 행운아였어. 어쩌면 내가 그것을 구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졌는지도 몰라. 그건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이미 지난 일이고 오늘 아침으로 모두 끝난 일이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오직 임무뿐이야. 그리고 너에 대해 말하자면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난 네가 잠시 동안 잊어버렸던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되찾게 해서 기분이 좋아. 하지만 난 조금 전만 해도 운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 난 그런 너를 잠시 동안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지. 너와 나는 한 덩어리였거든. 그래서 너를 판단할 내가 없었던 거야. 우린 모두 모양새가 좋지 않았어. 너도 나도 둘 다 말이야. 자, 정신 차려.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생각하지 마. 자, 이제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자. 이제는 아까처럼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알겠나? 이제부터는 하루 종일 그와 같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이 일에 관여하게 하지 않는 것 말고는 그녀를 지켜줄 방법이 네에게는 없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노모의 표정이 진실이라면 말은 이제 충분할 거야. 네 힘으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란 임무를 재빨리 해치우고 도망치는 것이지. 그녀를 생각하는 것은 이 일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거든. 그러니 더 이상 그녀 생각은 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그는 마리아가 필라르와 라파엘과 함께 말을 끌고 오기를 기다렸다. 이봐 아가씨 기분이 어때? 그가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물었다. 괜찮아요 로베르토. 그녀가 대답했다. 조금도 걱정할 건 없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총을 왼손으로 바꿔 들고 오른손을 그녀의 어깨에 얹었다. 걱정 안 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모든 일이 빈틈없이 계획되어 있어. 라파엘이 당신과 함께 말을 지킬 거야.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건 안 돼. 당신은 말이 있는 곳에 가 있어야 해. 좋아요. 그럼 그곳에 있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때 말 한마디가 히잉 소리내어 울자 아래쪽 빈트 바위 틈에서 다른 말도 따라오렀다. 울음소리는 날카롭게 끊어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높아졌다. 로버트 조드는 저만큼 앞 어둠 속으로 새로 끌고 온 말들의 윤곽을 바라보았다. 걸음을 재촉하여 파블로와 함께 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사나이들이 말 옆에 서 있었다. 안녕하시오. 로버트 조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시오. 그들이 어둠 속에서 대꾸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갈 잉글레스 양반이야. 다이너마이트 폭파원이지. 파블로가 말했다. 이 말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는지도 모른다. 자, 그럼 떠나죠, 파블로. 곧 날이 셀 테니까요. 한 사람이 말했다. 수류탄을 좀 더 가져왔어요? 다른 사람이 물었다. 충분히 가져왔어. 말을 묶어두고 자네들끼리 나누어 갖도록 해. 파블로가 말했다. 자, 그럼 가죠. 여기서 하룻밤의 절반을 기다렸거든요.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어이, 필라르.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말을 걸었다. 나를 쏴주기도 좋아. 만약 자네가 페페가 아니라면 잘 있었나 양치기 양반? 필라르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잘 지냈어요. 호랑이 굴 속에 들어온 셈이죠. 당신 어떤 말을 타고 있지? 필라르가 그에게 물었다. 파블로의 회색 말이요.
굉장한 놈이죠. 사나이가 대답했다. 자, 어서 가자고. 이런 데서 쓸데없이 짓거리면 뭐해? 어떻게 지냈나 엘리시오? 그가 말에 오를 때 필라르가 물었다. 어떻게 뭐가 어때요? 자, 아주머니,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고요. 그가 금방지게 말했다. 파블로는 커다란 밤색말에 뛰어올랐다. 입 다물고 내 뒤를 따라와. 말을 놔둘 곳을 안내할 테니까. 그가 말했다. 40. 로버트 조던이 자고 있는 동안, 다리 폭파교에게 골몰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그가 마리아와 함께 누워있는 동안 안드레스는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다. 공화국 척 전선에 이르기까지 시골을 가로질러 걸었고 그곳 지리에 밝은 건강한 시골 사람처럼 거침없이 어둠 속을 걸어 파시스트 척 전선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일단 공화국 척 전선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아주 천천히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로버트 조던이 내준 SIM이라는 봉인이 찍힌 안전통행증과 역시 같은 봉인이 찍힌 급송 보고서를 보이기만 하면 가장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했다. 그런데 처음 전선에서 중대장을 만났고 그 중대장은 그 인물을 무척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는 중대장을 따라 대대본부로 갔는데 내전 전에 이발사였던 대대장은 그의 사명에 대한 설명을 듣자 자뭇 감격하고 흥분했다. 고메스라는 이 대대장은 중대장의 우둔한 행동을 꾸짖으며 안드레스의 등을 가볍게 따독거리고 값싼 브랜드를 한 잔 따라주고는 이발사 출신인 자신도 평소에 게릴라 대원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부관을 깨워 대대의 일을 부관에게 맡기고 연락병을 보내 오토바이 운전병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고메스는 오토바이 운전병을 시켜 안드레스를 여단 사령부로 데려가게 하는 대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데려가기로 작정했다. 안드레스를 자기 뒷자리에 앉히고 꼭 붙들라고 한 뒤 두 사람은 커다란 나무들이 두 줄로 늘어선 포탄을 맞아 곰보처럼 된 산길을 들컹거리며 달렸다. 내전이 일어난 그해 여름 이 도로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생긴 포탄의 파편과 총알에 뚫리고 찢긴 나무 껍질과 하얗게 칠해진 나무 줄기와 나무 밑둥을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가 환히 비추었다. 여단 사령부가 있는 지붕이 파괴된 산간 피스지 마을로 들어서자 고메스는 더트 트럭 경주 선수처럼 오토바이를 멈추고 어떤 집벽에 기대었었다. 이거는 석탄재 흙등으로 만든 경주 도로에 사는 오토바이 시합이랍니다. 고메스가 그를 밀어젖히고 커다란 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도 졸고 있던 보초가 깜짝 놀라 부동자세를 취했다. 사방 벽에는 온통 지도가 붙어있고 몹시 졸려 보이는 장교가 차광용 녹색 모자챙을 쓴 채 독수용 램프와 전화기 2대 그리고 노동 3개가 한부 놓여있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장교가 고메스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무슨 일로 왔나? 전화라는 물건이 있다는 소리를 아직 듣지 못했나? 중령님을 꼭 만나야 할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고메스가 대답했다. 지금 취침 중이신데 자네가 탄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도로 아래쪽에서 1km 반이나 넘게 보여서 대포라도 한 방 얻어맞고 싶은 건가? 장교가 말했다. 어서 중령님을 깨워주십시오. 극히 중대한 용건입니다. 고메스가 말했다. 취침 중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가 말했다. 함께 온 놈은 도대체 누구야? 그가 안드레스를 턱으로 가리켰다. 전선 너머 쪽에서 온 게릴라 대원인데 새벽녘에 나바세라다 저쪽에서 전개될 공격 명령을 내린 골츠 장군님 앞으로 중대한 급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메스가 흥분해서 열심히 설명했다. 제발 중령님을 깨워주십시오. 장교는 녹색 셀룰로이드에 가려진 졸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자네들 모두 돌았군. 난 골츠라는 장군도 모르고 공격에 대해서도 몰라. 이 운동선수를 데리고 어서 그대로 돌아가. 테니엔테 중령님, 어서 깨워달라니까요. 고메스가 말했고 그의 입가가 긴장된 것이 안드레스에게 보였다. 가스 용두리질이나 쳐. 장교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자 고메스는 묵직한 9mm 스타르 권총을 가죽집에서 꺼내 장교의 어깨에 들이댔다. 어서 중령을 깨우지 못해 이 파시스트 개자식.
어서 깨우지 않으면 쏴 죽이겠어. 진정해 이 사람아. 이발사들이란 하나같이 감정적이라니까. 장교가 대꾸했다. 독수용 램프 불빛에 안드레스는 고메스의 얼굴이 정으로 뒤틀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중령을 어서 깨워 라고 말할 뿐이었다. 당번병! 장교가 경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사병 하나가 문과에 나타나 그 수경례를 하고 나갔다. 중령님은 지금 약혼자하고 같이 있어. 장교가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자네가 찾아온 게 무척이나 반가울 거야.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아무리 애써도 장교님 같은 놈들이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장교는 이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신문을 계속 읽으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뭐 이따위 신문이 다 있어. 엘 데바테를 읽지 그래요. 장교님한테는 그 신문이 더 어울릴 거요. 고메스가 내란이 일어나기 전 마드리드에서 발행되던 유명한 가톨릭계 보수파 신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했다. 나는 자네 상관이고 내 보고가 자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 마. 장교가 눈을 쳐들지도 않고 대꾸했다. 난 아직 엘 데바테 같은 신문은 읽은 적이 없어. 그러니 무턱대고 비난하지 마. 그럴 테죠. 장교님은 ABC나 읽을 줄 알 테니까. 우리 군은 지금도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부패하고 있어요. 장교님 같은 직업군인 때문에. 하지만 언제까지 이대로는 안 될 거요. 우린 지금 무식한 사람들과 냉소적인 사람들 사이에 끼어 꼼짝도 못하고 있죠. 하지만 곧 한쪽은 교육시키고 다른 한쪽은 몰아낼 거요.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은 숙청이겠지? 장교는 여전히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여기도 자네들이 좋아하는 러시아 명사들이 더 숙청됐다는 기사가 났군. 이 시대에는 그곳에는 황산 마그네슘보다도 더 정화시키고 있거든. 구실은 아무래도 좋아. 구실은 아무래도 좋으니까 당신 같은 인간은 청산해야 돼. 고메스가 힘을 주어 말했다. 청산해야 한다고. 장교가 혼자 중얼대듯 그만한 말투로 대꾸했다. 카스티아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새로운 단어가 또 하나 나왔군. 그럼 총살은 어떤가? 이건 카스티아 말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테지. 이해하고 말고. 하지만 목소리 좀 낮추게. 이 여단 사령 참모부에는 중령 말고도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그리고 자네의 그 감정 과다증에 난 아주 질렸네. 내가 언제나 면도를 손수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지. 난 본래 찌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고메스는 안드레스를 쳐다보고 고개를 내줬다. 그의 두 눈은 분노와 증오 때문에 끓어오는 눈물로 반짝거렸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흔들 뿐 훗날을 위해 울분을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악지대의 대대장으로 승진하기까지 1년 반 동안 무던히도 참아왔다. 바로 그때 중령이 잠옷 차림으로 방으로 들어오자 그는 차렷 자세를 하고 거수경례를 했다. 짝닮아간 키에 잿빛 얼굴의 미란다 중령은 평생 군대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다. 모로코에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동안 마드리드에 있던 아내의 사랑마저 잃었다. 아내와의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공화당원이 되어 육군 중령으로 이번 내전에 참가했던 것이다. 그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는 한 가지 야심밖에 없었다. 산악지대를 잘 방어해낸 그는 그곳에 혼자 남아 앞으로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육식을 줄여서인지 내전 중에 훨씬 건강해졌다. 또한 산성 탄산 나트륨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밤이면 위스키를 마셨으며 그 산성 탄산 나트륨이 소화제 대신으로 먹었답니다. 밤이면 위스키를 마셨으며 23살 난 그의 정부는 작년 7월 여성의용군으로 전쟁에 참가한 그의 모든 아가씨가 그렇듯 임신 중이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고메스의 거수경례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을 내밀었다. 무슨 용건이지 고메스? 그가 묻고 나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의 참모장인 장교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담배 한 개만 주게 페페. 고메스는 안드레스의 서류와 직업 보고서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중령은 얼른 통행증을 살펴보고 안드레스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은 뒤 열심히 급보를 들여다보았다. 집게 손가락으로 봉인을 만져보고 확인한 뒤에야 통행증과 급보를 안드레스에게 돌려주었다. 산중생활은 무척 고생스럽지? 그가 물었다. 괜찮습니다 중령님. 안드레스가 대답했다. 골츠 장군의 사령부를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가장 가까운지 가르쳐 주던가? 나바세라다라고 하던데요 중령님. 잉글레스 양반 말로는
이 전선 후방 나바시라다 부근의 오른쪽 어딜 거라고 했습니다. 안드레스가 대답했다. 잉글레스라니 어떤 영국 사람 말인가? 중령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이너마이트 폭파원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영국인입니다.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또한 이 전쟁에서 갑자기 생기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 중 하나였다. 다이너마이트 폭파원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영국인이라? 고메스, 자네가 오토바이로 이 사람을 데려다 주는 게 좋겠어. 중령이 말했다. 이 두 사람에게 골츠 장군의 참모본부로 갈 수 있는 특별히 강력한 통행증을 써주게 내가 서명할 테니. 그는 녹색 셀룰로이드 차양을 쓴 장교에게 말했다. 타이프라이터로 쳐주게, 페페. 자세한 문화는 이대로가 좋아. 그는 안드레스에게 통행증을 달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봉인을 2개 찍도록 해. 그가 고메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밤 자네에게 독한 게 필요할 테지. 당연히 그럴 거야. 공격을 계획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해. 되도록 독한 걸로 주지. 그러고 나서 그는 안드레스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도 원하는 게 있나? 먹을 걸 줄까? 마실 걸 줄까? 아닙니다, 중령님.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사령부에서 꼬냑을 얻어 마셨습니다. 더 이상 마시면 머리가 빙빙 돌 것 같아요. 안드레스가 대답했다. 자네가 지나올 때 이 전선 맞은편에 있는 놈들이 이동하거나 움직이는 기색은 보지 못했나? 중령이 정중하게 물었다. 보통 때와 별로 다르지 않던데요, 중령님. 조용했습니다. 잠잠했어요. 석 달쯤 전에 세르세디아에서 자네를 만난 적이 없었는가? 중령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중령님. 어째 그런 것 같더라니. 자네 안셀모라는 영감과 함께 있었지. 그 영감은 잘 있나? 중령이 그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 있습니다, 중령님. 안드레스가 대답했다. 다행이군. 그 말을 들으니 반갑네. 중령이 말했다. 장교가 타이프라이터로 친 서류를 보이자 그는 쭉 훑어보고 서명했다. 자, 이제 어서 빨리 가보도록 해. 그가 고메스와 안드레스에게 말했다. 오토바이 조심하게. 고메스에게 당부했다. 헤드라이트를 켜도 좋아. 오토바이 한 대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조심은 해야지. 골츠 사령관에게 안부를 전해주게. 페게리노스 전투 이후부터 만난 적이 있어. 그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서류를 서치 속에 넣고 단추를 잠그도록 해. 오토바이 타고 가면 바람이 셀 테니까. 그들이 나간 뒤 그는 찬장으로 가서 술병과 잔을 꺼내 위스키를 따르고 벽에 기대어 둔 도자기 병에서 물을 따랐다. 그러고는 잔을 들고 천천히 위스키를 마시면서 벽에 걸린 커다란 지도 앞에 서서 나바시라다 위쪽 지방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공격 지점을 검토했다. 이번 일을 내가 아니라 골츠가 맡게 돼서 참 다행이야. 그가 테이블 앞에 있는 장교에게 말했다. 장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지도에서 눈을 떼어 장교 쪽을 보았는데 그는 팔베기를 하고 잠들어 있었다. 중령은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전화를 장교 머리 양쪽에 하나씩 달 만큼 바싹 붙여 놓았다. 그러고서 다시 찬장으로 걸어가 위스키를 또 한 잔 따르고 물을 타서 지도 앞으로 되돌아갔다. 오토바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골 도로의 어둠을 헤치고 질주하는 동안 안드레스는 고메스가 앉아있는 자리를 꼭 붙들고 머리를 숙이고 바람을 맞았다. 시골 도로는 오토바이 양쪽으로 키가 크고 거뭇거뭇한 포플러 나무에 가려 어두운 앞길이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뚜렷하게 탁 트이다가도 어느새 도로가 겨울바닥을 따라 안개 속으로 내려가면 희미하고 노랗고 부드럽게 변하다가 또다시 도로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마침내 그들 앞쪽에 네거리가 나타나자 산에서 내려오는 빈 트럭들의 회색 차체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훤히 들여다 보였다. 41. 파블로는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말에서 내렸다. 로버트 조던은 사람들이 말에서 내릴 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 말이 목을 움직일 때 내는 짤랑거리는 굴레 소리를 들었다. 말 냄새며 새로 합류한 대원들의 빠르지 않고 입고 잔 옷에서 풍겨오는 시커무리한 땀내며 동굴 속에 있던 대원들의 끄름이 밴 썩은 듯한 퀴퀴한 냄새를 맡았다. 바로 옆에 서 있는 파블로에게는 마치 입속에 넣은 동전처럼 노쇠 냄새와 함께 썩은 포도주 냄새가 풍겼다. 로버트 조던은 손으로 불빛을 가리고 담배에 불을 붙여 가슴 깊이 빨아들였고 파블로가 아주 나지막하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말 다리를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할 테니 당신은 그동안 수류탄 자루를 내려 필라르. 아구스틴, 당신하고 안셀무 영감님은 나를 따라 다리로 가는 거요. 로버트 조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관총 탄창 자루는 갖고 있겠죠? 그럼 당연히 있지. 아구스틴이 대답했다. 로버트 조던은 필라르가 프리미티보의 도움을 받으며 말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이봐요 아주머니. 그가 목소리를 죽여 나지막하게 불렀다. 왜 그래? 그녀는 말배 밑에서 꼬리를 벗기면서 목신 소리로 대꾸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는 초소를 공격하지 않는 거 알고 있죠? 몇 번 얘기해야 안심하겠어. 자네는 점점 할망구처럼 되어가는군. 잉글레스 양반. 필라르가 오금을 박듯 말했다. 다짐에 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초소를 공격한 뒤 다리 있는 데까지 후퇴해서 다리 위쪽하고 내 왼쪽에서 도로를 감시하는 겁니다.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자네가 처음 설명해 줬을 때부터 잘 알고 있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자네는 자네 일이나 잘해. 필라르가 말했다. 포탄 소리가 날 때까지는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고 총도 쏘지 말고 폭탄도 던져서는 안 돼요. 로버트 조던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괴롭히시지. 엘스로드 영감한테 갔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으니까. 필라르는 화가 나서 나지막하게 말했다. 로버트 조던은 파블로가 말 다리를 비끄러매고 있는 곳으로 갔다. 놀랄 것 같은 놈들만 묶고 나왔어. 줄을 조금만 잡아당겨도 금방 풀어지도록 묶었지. 자 보이지? 파블로가 말했다. 잘 됐어요. 그 아가씨와 집시 녀석에게 말 다루는 방법을 일러줄 거야. 파블로가 말했다. 그가 새로 데려온 대원들은 자기들끼리 한패가 되어 카빈총을 짚고 서 있었다. 할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알고 말고 초소를 공격한다. 전화선을 끊는다. 다리 위로 퇴각한다. 당신이 다리를 폭파할 때까지 그곳을 엄호하는 거지. 파블로가 대답했다. 그리고 폭격이 시작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시작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고 말고. 그럼 행운을 빕니다. 파블로는 뭐라고 두틀거리더니 물었다. 우리가 퇴각할 땐 당신이 중기관총과 경기관총으로 우리를 엄호해 줄 테지, 잉글레스 양반? 만사를 제쳐놓고 무엇보다 먼저요.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그럼 이젠 할 말을 다 한 셈이지. 하지만 일을 착수하는 순간에는 무척 조심해야 해, 잉글레스 양반. 여간 조심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야. 파블로가 말했다. 기관총은 내가 직접 다룰 거예요.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말했다. 사용해본 경험은 많을 테지. 배돼지의 선임만 가득 찬 아구스틴이 쏜 총알에 맞아 죽고 싶진 않아. 사용해본 경험이 많죠. 정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구스틴이 어느 기관총이든 쏘게 될 경우엔 당신 위쪽을 겨누라고 주의시키겠습니다. 위쪽으로 말이죠. 그럼 이젠 더 할 말은 없군. 파블로가 말했다. 그러고서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래도 역시 말이 모자라거든. 비름먹을 놈 같으니 하고 로버트 조던이 생각했다. 이놈은 내가 처음부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줄 아나 보나. 그럼 난 걸어가죠. 말들은 당신 거니까. 그가 대꾸했다. 아니 당신이 탈 말은 있어 잉글레스 양반.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은 있지. 파블로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난 모르겠어. 나는 계산에 넣지 않아도 좋아요. 한데 당신이 가진 새 기관총의 탄알은 충분해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충분해. 그 기병이 갖고 있던 걸 모두 챙겼어. 시험차만 4발만 쏘아봤을 뿐이야. 어제 산속에서 시험해봤지. 파블로가 대답했다. 자 그럼 출발합시다. 그곳에 빨리 도착해서 잘 숨어야 하니까.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자 그럼 모두 떠나세. 행운을 빌어. 잉글레스 양반. 파블로가 말했다. 저 개자식이 지금 무슨 궁리를 하고 있을까 하고 로버트 조던이 생각했다. 하지만 난 꽤 알고 있지. 어쨌든 그건 제 놈이지. 내 일은 아니야. 이 새 대원들을 모르는 게 천만 다행이야. 그는 파블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행운을 빌어요 파블로.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손을 굳게 맞잡았다. 손을 내밀었을 때 로버트 조던은 파충류나 나병 환자를 잡는 기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파블로의 손이 어떤 느낌일지를 몰랐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파블로는 그의 손을 힘차게 잡고 꾸밈없이 꼭 쥐어주었고 조던도 그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어둠 속에서 느낀 파블로의 손은 기분이 좋았고
로버트 조던은 그날 아침에 느꼈던 것처럼 이상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우린 이제 틀림없이 맹우가 되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맹우끼리는 악수를 자주 하지 않는가? 훈장을 달아주거나 뒷밤에 키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 짓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군. 맹우란 모두 아마 이런 것일 거야.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이 언제나 미워하지. 하지만 이 파블로라는 사나이는 참 이상야릇한 녀석이야. 행운을 빌어요, 파블로. 그가 이렇게 말하고는 이상하고 단단하고 결의에 찬 손을 꼭 쥐었다. 당신 쪽은 내가 잘 지켜줄 거요. 그러니 걱정 마요. 당신 물건을 갖고 나가서 미안했어. 수상쩍은 짓이었지. 파블로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가져다 줬어요. 이제 이 다리 일에 대해 당신과 맞서지 않아. 잉글리스 양반. 일은 잘 끝날 거야. 파블로가 말했다. 아니, 당신들 둘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동성애자들이라도 되어가는 건가? 필라르가 어둠 속 그들 바로 옆에서 내뱉었다. 당신한테 부족한 게 바로 그거였지. 그녀가 파블로에게 말했다. 자, 어서가 잉글리스 양반. 이 사람이 나머지 폭약을 훔쳐내기 전에 냉큼 작별 인사를 끝내. 임자는 내 마음을 잘 몰라. 잉글리스 양반하고 난 서로 이해하고 있거든. 파블로가 대꾸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도. 당신 어머니도 이해할 수 없지. 물론 나도 이해 못하고. 자, 잉글리스 양반 어서 움직여. 저쪽으로 가서 까까머리 아가씨하고나 작별하고 오시지. 네 아비하고나 붙으라. 하지만 황소가 나오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걸 필라르가 말했다. 당신 어미나. 이번에는 로버트 조던이 내뱉었다. 당신도 어미하고 붙진 않았겠지. 필라르가 쾌활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 빨리 가자. 어서 시작해서 잽싸게 끝내버리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걸. 그녀가 파블로에게 말했다. 당신은 저 사람들하고 함께 가. 저 사람들의 굳은 결심이 얼마나 갈지 누가 알겠어? 당신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녀석이 두셔에 있더군. 저 사람들 데리고 어서 가보지. 로버트 조던은 배낭을 쥐고 마리아를 찾으러 말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안녕 아가씨, 곧 돌아올게. 그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일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다. 또는 기차가 막 떠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기차가 막 출발하고 있고 자신은 기차역 플랫폼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잘 가요, 로베르토. 몸조심해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이지. 그가 대답했다. 그러고서 키스하려고 머리를 숙이자 배낭이 앞으로 기울어져 그의 뒤통수를 누르는 바람에 그의 이마와 그녀의 이마가 세게 부딪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울지마. 짐 때문이 아니라 왠지 의색한 느낌이 들어 그가 말했다. 안 울어요. 하지만 빨리 돌아와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총소리가 들려도 걱정하지 마. 사격을 많이 하게 될 테니. 걱정 안 할게요. 그저 빨리만 돌아와 줘요. 그럼 잘 있어 아가씨. 그가 의색한 말투로 말했다. 안녕 로베르토. 로버트 조던은 처음 학교에 가기 위해 레드로지에서 빌링스행 기차를 탔던 때 이후로 이처럼 어려진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학교로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런 마음을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정거장에서 보통 객차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발판을 차장이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아버지는 작별 키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 두 사람을 지켜주기를 하고 기도했다. 그의 아버지는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었으므로 소박하고 진지하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받치 오르는 감정으로 아버지의 수염은 젖어 있었고 눈에도 눈물이 어려 있었다. 눈물 젖은 경건한 기도 소리며 아버지의 작별 키스며 그 모든 것 때문에 어리둥절하게 된 나머지 로버트 조던은 갑자기 아버지보다도 훨씬 나이가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작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가 오히려 가엽게 생각되었다. 기차가 출발하자 그는 뒤쪽 승강구에 서서 역과 급속탑이 점점 작아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침묵이 교차하는 철로가 자기를 멀리 싣고 가는 기차의 들컹거리는 바퀴 소리 속에서 역과 급속탑이 이제 콩알만하게 보이는 한 점을 향해 점점 좁아져 갔다. 네 아빠는 네가 떠나는 게 무척 서운하신 모양이군 아빠. 기관사가 말했다. 네 그래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뒤쪽으로 손살같이 사라져버리는 전봇대 사이 철로 노방 가장자리에서 여울처럼 흘러가는 먼지 투성이 도로변까지 무성하게 자르는 쑥밭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길은 뇌조를 찾고 있었다. 넌 집을 떠나 학교에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니? 네, 그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건 사실이었다. 그전이라면 사실이 아니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때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느꼈던 어려진 기분을 다시 느낀 것이 지금 바로 이 작별의 순간이었다. 지금 아주 어리고 아주 어색한 느낌이 드는 그는 마치 학교에 다니는 소년이 되어 어떤 소녀에게 키스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바깥 현관에서 작별하는 것처럼 아주 어색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수줍어하는 이유가 작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수줍은 것은 곧 있게 될 만남의 장면 때문이었다. 작별이란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고 느끼는 어색한 감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넌 또다시 그때처럼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느끼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지. 그는 그런 것에 이런저런 이름을 붙이지 않을 것이다. 자, 정신 차려 하고 그가 자신에게 말했다. 자, 제2의 유년기를 맞기에는 아직 너무 일러. 안녕 아가씨, 안녕 토끼, 그가 말했다. 안녕 나의 로베르토. 그녀가 작별 인사를 했고 그는 안셀모와 아우구스틴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말했다. 갑시다. 안셀모는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어깨에 맸다. 동굴을 나올 때부터 짐을 잔뜩 지고 있던 아우구스틴은 나무에 기대 서 있었는데 자동 소총이 짐 위로 삐죽이 나와 있었다. 가죠, 그가 말했다. 세 사람은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행운을 비워 돈 로베르토. 페르난도는 세 사람이 한 줄로 서서 나무 사이를 지나 자기 앞에 이르자 말을 건넸다. 페르난도는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좀 떨어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만 잠옷 위험 있게 인사를 했다. 당신에게도 행운을 비워 페르난도.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모든 일에 행운이 있기를 빌어요. 아구스틴이 말했다. 고맙소 돈 로베르토. 아구스틴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페르난도가 말했다. 저 사람은 참 별난 사람이지 잉글레스 양반. 아구스틴이 속삭였다. 당신 말인데 여부가 있겠어.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좀 들어줄까요? 말처럼 짐을 잔뜩 지고 있군요. 괜찮소. 아, 막상 출발하고 보니 가슴 속까지 시원하더군. 아구스틴이 말했다. 작게 말해. 여기서부터는 말도 거의 하지 말고 또 할 말이 있거든 나지막한 소리로 해야 돼. 안셀모가 말했다. 안셀모가 앞장서고 그 뒤를 아구스틴이 따르고 로버트 조던이 맨 뒤에서 내리막길을 조심스레 내려갔다. 조던은 로프로 바닥을 낸 신발 밑으로 낙엽을 느끼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지만 한쪽 발이 나무 뿌리에 걸려 손을 앞으로 휘젓자 자동소총 총신의 차리찬 금속과 접어둔 삼각대에 손이 닿았다. 그러고 나서 산을 비스듬히 내려가다가 그의 신발이 숲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왼손을 내뻗자 거칠거칠한 나무 껍질에 닿았는데 그가 몸을 가누는 순간 손에 부드러운 감촉이들을 살펴보니 손바닥 아래쪽에 나무 껍질이 벗겨지면서 배어나온 끈적끈적한 송진이 묻어있었다. 얼마 뒤 그들은 나무가 우거진 가파른 언덕비탈을 내려가 첫날 로버트 조던과 안셀모가 바라보던 나무 위쪽 지점에 이르렀다. 그때 안셀모가 어둠 속에서 소나무 한 그루 옆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로버트 조던의 손목을 잡고 들릴까 말까 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걸 좀 봐. 놈들의 화롯불이 보이잖아? 로버트 조던의 눈에 다리와 도로가 합치는 지점 아래쪽에 점 같은 불이 들어왔다. 여기가 우리가 망을 보고 있던 곳이지. 안셀모가 말했다. 그러고는 로버트 조던의 손을 잡고 아래쪽으로 가져다가 나무 밑동에 갓 새겨둔 조그만 자국을 만져보게 했다. 그때 당신이 망을 보고 있는 동안 내가 이 자국을 새겨놓았어. 오른쪽이 당신의 기관총을 고정시키고 싶다고 한 곳이야. 그럼 거기에 고정시키도록 하죠. 좋아. 그들은 소나무 밑둥 뒤쪽에 배낭을 내려놓았고 두 사람은 안셀모의 뒤를 따라 해솔밭이 있는 평평한 곳으로 갔다. 여기 바로 여기지. 안셀모가 말했다. 낮에 여기서는 도로 일부와 다리 입구가 보여요. 그리고 다리 전체와 다리 건너편으로 바위 모퉁이를 돌아가기 전 도로 일부가 보이죠. 로버트 조던이 작은 소나무 뒤에 쭈그리고 앉으며 아구스틴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아구스틴은 아무 말이 없었다.
당신은 우리가 폭파 준비를 하는 동안 여기 엎드려 위나 아래에서 나타난 놈들을 모조리 쏘는 거요? 저 불은 어디에 있는 거죠? 아우스틴이 물었다. 이쪽 길목에 있는 초소 안에 있지. 로버트 조던이 속삭였다. 보초는 누가 해치우지? 아까 말했듯이 영감님과 내가 해치울 거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해치우지 않거든 당신이 두 초소를 사격하고 놈들이 나타나거든 놈들에게도 총을 쏴야 해요. 맞아,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 폭파한 다음 파블로 일당이 저 모퉁이를 돌아올 때 만약 적이 그 어디를 추격하거든 우리 편 머리 위로 쏴야 해요. 우리 편이 나타나거든 적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편 머리 훨씬 위쪽을 겨누고 쏴야 돼요. 알겠죠? 알다마다 당신이 어젯밤에 얘기한 그대로. 또 질문이 있어? 없어. 내겐 배낭이 2개 있어. 위에 두도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갖다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는 헐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꼭대기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잘 숨어 있어야 해요. 그럼 어두울 때 진흙을 날라올 거요. 두고 보라고. 다 해놓고 나면 깜짝같이 표가 나지 않을 테니까. 적들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알겠죠? 날이 새면 이 숲속은 아래쪽에서도 잘 보여요. 걱정 마시오, 잉글레스 양반. 당신은 어디로 가는 거요? 경기관총을 갖고 바로 이 밑으로 가요. 영감님은 여기서 골짜기를 건너 저쪽 초소를 해치울 준비를 하러 갈 거고 저쪽 방향으로 향해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조심하시오, 잉글레스 양반. 참 담배 있어? 아구스틴이 말했다.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요. 적들과 너무 가까이 있거든. 피우지 않지. 그저 입에 물고 있으려고 그래. 나중에 피우겠어. 로버트 조던이 담배값을 건네주자 아구스틴은 담배 세 개비를 꺼내 목동들이 쓰는 납작한 모자의 차양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총구를 나지막한 소나무에 올려놓고 기관총 삼각다리를 편 뒤 손으로 더듬어 배낭을 풀어 필요한 위치에 물건을 내려다 놓았다. 이제 없어, 그가 말했다. 안셀모와 로버트 조던은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배낭이 있는 대로 돌아왔다. 배낭을 어디 두면 가장 좋을까요? 로버트 조던이 속삭였다. 여기가 좋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경기관총으로 보초를 확실히 해치울 수 있을까? 이곳이 정말 우리가 그날 왔던 바로 그 자리예요? 바로 그 나무야. 안셀모가 너무 나지막하게 말하는 바람에 로버트 조던에게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안셀모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칼로 표시해 해뒀거든. 로버트 조던은 다시 한번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질문을 반복하고 안셀모가 그 질문에 대답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아우구스틴도 마찬가지였어. 대답을 뻔히 알면서도 보초에 대해 물었던 것이다. 꽤 가까워요. 너무 가까울 정도죠. 하지만 우린 햇빛을 등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자, 그럼 난 이제 골짜기를 건너 저편으로 가겠어. 안셀모가 말했다. 그러고서 다시 말을 이었다. 미안하지만 잉글리스 양반, 틀림없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말이지. 뭐 말입니까? 그가 숨을 쉬듯 아주 나지막하게 물었다. 틀림없이 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좋겠어. 제가 총을 쏘기 시작하거든 영감님도 쏘십시오. 영감님이 놈들을 다 해치운 뒤에는 바로 다리를 건너 제가 있는 대로 오는 겁니다. 배낭들을 그쪽으로 갖고 갈 테니 영감님은 화약을 장치할 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 밖의 자세한 일은 그때 가르쳐드리죠. 만약 제게 사고가 생기거든 가르쳐준 대로 영감님 혼자서 하십시오. 쐐기가 빠지지 않도록 수류탄을 단단히 붙잡아 매야 하는데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이제 분명히 알겠어. 죄다 잘 기억하고 있어. 그럼 난 가. 날이 새거든 잘 숨어 있어야 해. 잉글레스 양반, 안셀모가 말했다. 총을 쏠 때는 서두르지 말고 확실히 겨누어야 해요. 상대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표적으로 생각해요. 아시겠죠? 몸 전체를 쏘려고 하지 말고 한 군데만 노리는 겁니다. 저기 정면으로 이쪽을 향해 있거든 배 한복판을 쏘십시오. 다른 쪽으로 돌아서 있거든 잔뜩 한가운데를 겨냥하고요. 알겠죠, 영감님? 제가 쏘기 시작할 때 저기 앉아 있거든. 무엇인가 웅크리기 전에 일단 일어날 테니 그때 쏘란 말입니다. 만약 그때도 계속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놈을 그대로 쏘십시오.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겨누어야 해요. 40m까지는 접근하십시오. 임금님은 사냥꾼이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명령대로 하지. 안셀모가 말했다.
그래요. 이상이 제 명령입니다.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명령을 내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게 되다니 말이야. 무언가 억눌린 감정을 얼마간이라도 풀어주겠지. 어쨌든 그러기를 빌어. 조금이라도 말이야. 영감을 처음 만난 날 영감이 사람 죽이는 일에 대해 내게 한 말을 깜빡 잊고 있었어. 지금까지 명령한 거요. 자, 이제 그만 가요. 그가 말했다. 그럼 가지. 곧 다시 만나. 잉글리스 양반. 안젤모가 말했다. 다시 만나요, 영감님. 로버트가 대답했다. 그는 정거장에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 작별의 눈물을 떠올렸고 그래서 안녕이라든지 굿바이라든지 행운을 빈다라든지 또는 그와 비슷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총구의 기름은 닦아냈어요, 영감님. 그렇게 하면 잘 맞거든요. 그가 속삭였다. 동굴에서 벌써 닦았어. 꽂을 때도 아주 깨끗하게 닦았지. 안셀모가 대답했다. 그럼 다시 만나죠. 로버트 조던이 말하자 영감은 로프로 바닥을 댄 신발로 소리를 내지 않고 나무 사이를 뚫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로버트 조던은 솔잎이 깔린 솔바닥에 엎드려 날이 밝으면서 불어올 바람에 소나무 가지가 스치는 첫 소리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경기관총의 탄창을 꺼내 공이치기를 앞뒤로 움직여 보았다. 그러고서 총을 돌려 공이치기를 젖혀둔 채 어둠 속에서 총구에 입술을 대고 훅 불었고 혀가 총구 끝에 닿자 기름맛과 금속맛이 났다. 그는 솔잎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총구를 위로 향하게 해서 팔뚝에 걸쳐놓고는 엄지손가락으로 탄창에서 탄알을 모두 꺼내 앞에 펴놓은 손수건 위에 늘어놓았다. 그런 다음 탄알을 하나씩 어둠 속에서 만져보고 손가락으로 굴려본 뒤 다시 하나씩 탄창에 넣었다. 탄창이 다시 전과 같이 손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러고서 경기관 총에 도로 끼우자 철커덕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소나무 줄기 뒤에 엎드려서 왼팔에 총을 걸치고는 아래쪽에 점같이 보이는 초소의 불빛을 지켜보았다. 가끔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초소의 보초가 화덕 앞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로버트 조던은 그곳에 가만히 엎드린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